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별곡의 문주부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오디오북을 들려줄 예정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우울감이나 공포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읽은 그림책을 다시 봄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그림책 테라피가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책방 별곡에서도 매주 주말에는 그림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둘의 아이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이 그림책은 장지오노라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895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너무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은행원이 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지오노는 20년 후에도 그 시절의 공포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고 쓰셨어요. 전쟁 반대, 무절제한 도시화 반대, 행복의 추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쁨 등이 그의 철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오노의 글은 광범위하고 풍부하지만 하나의 도덕적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참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연의 선물을, 기쁨을, 진정한 세계를 이곳 지상에서, 지금 여기 이 삶에서 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어리석음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장지오노의 진정한 부에서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은 사람도 전쟁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그 행동이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고 더없이 고결한 마음에서 나왔으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그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물을 만난 것이다. 약 40년 전 나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아주 오래된 알프스 산악지대였다. 그 지역의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시스트롱에서 미라보까지 디랑스 강 중류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발원지에서 뒤까지 이르는 드롱강 상류가, 서쪽으로는 콩타프 내생 평야와 방투산 기슭의 낮은 언덕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바스잘프 지방의 북부 전체와 드롬 지방 남부, 보클리즈 지방의 일부가 겹쳐진 곳이었다. 나는 야생 라벤더밖에 자라지 않는 해발 1200에서 1300m 지대에서 그 헐벗고 단조로운 황무지로
긴 산책을 떠났다. 그 지방을 길게 가로질러 사흘 동안 걷고 나니 황폐하기 그지없는 곳이 나왔다. 나는 오래전에 버려져 빈 집만 남아있는 마을 옆에 천막을 쳤다. 전날부터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해야 했던 것이다. 폐허이긴 해도 오래된 말벌 집처럼 집들이 모여 있으니 한때는 이곳에도 샘이나 우물이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샘이 하나 있었지만 바닥은 말라 붙어 있었다. 비바람에 시달려 지붕이 없어진 집 대여섯 채와 종탑이 무너져 내린 작은 성당이 마치 사람 사는 마을의 집과 성당처럼 자리 잡고 있었으나 생명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6월의 맑은 날이었으나 하늘 높이 솟아있는 이 벌거벗은 땅에는 날아갈 듯 세찬 바람이 불어대고 있었다. 바람은 마치 먹이를 먹다 방해받은 들짐승처럼 뼈대만 남은 앙상한 집 속에서 으르렁거렸다. 나는 할 수 없이 천막을 걷었다. 그곳에서 5시간쯤 걸어갔지만 물을 찾기는커녕 찾을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다. 온통 메마른 땅에는 억센 풀밖에 자라나 있지 않았다. 멀리 조그만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언뜻 눈에 띄었다. 나는 홀로 서 있는 나무 둥치려니 했다. 혹시나 싶어 그쪽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것은 양치기 노인이었다. 노인의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이 뜨거운 땅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물통을 건네주고 잠시 후 고원의 우묵한 곳에 있는 양 우리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깊은 천연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렸다. 우물 위에는 간단한 도르래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의 말이 없었다. 그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으나 노인에게서는 왠지 모를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없는 이 헐벗은 땅에서 묘한 일이었다. 노인은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라 견고한 돌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을 보면 노인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버려진 집을 되살려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붕은 튼튼하고 물이 새지 않았다. 지붕의 귀앗장을 때려대는 바람소리가 바닷가의 파도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살림살이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릇도 깨끗이 닦여 있고 바닥도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으며 총에는 기름칠이 되어 있었다. 불 위에서 수프가 끓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노인이 갓 면도를 했음을 알아차렸다. 노인의 옷은 단추가 단단히 달려있고 기운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워져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스프를 나누어 주었다. 스프를 먹고 나서 내가 담배 쌈지를 내밀었으나 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다. 노인의 개는 주인처럼 조용했으며 살갑게 굴지는 않아도 정겨워 보였다. 나는 곧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이틀이나 걸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 부근에는 마을도 드물지만 그나마 마을 사정이 어떤지 나는 훤히 알고 있었다. 고지의 산마루에는 4-5개의 마을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는데 모두 마차길이 끝나는 참나무 숲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숯을 구워 먹고 살았다.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 살아가기가 힘겹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힘든 날씨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서로 부대끼며 이기심만 더해간다. 오직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만 커져 갈 뿐이다. 남자들은 집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갔다가 되돌아온다. 이처럼 무감각하게 되풀이되는 생활 속에서는 아무리 착실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만다. 여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불만이 끓어오른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한다. 숯을 파는 일뿐 아니라 성당에서 앉는 자리, 선한 일과 악한 일, 성과 악이 뒤섞인 일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투어댄다. 그 위로 바람마저 쉬지 않고 불어와 신경을 거스른다.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온갖 범죄가 들끓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양치기 노인은 조그만 자루를 가져와 식탁 위에 도토리를 쏟아 놓았다. 그리고는 도토리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나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나도 거들겠다고 했으나 노인은 자기 일이라고 했다. 사실 그랬다. 노인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나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였다. 제법 굵고 좋은 도토리가 한 켠에 쌓이자 노인은 도토리를 10개씩 나누었다. 도토리를 세면서 노인은 다시금 작은 것과 금이 간 것을 골라냈다. 아주 자세히 정성껏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흠없는 도토리 100개가 쌓이고 나서야 노인은 일손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나는 이튿날도 노인의 집에서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노인은 그런 것에 마음이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꼭 쉬어봐야 할 이유는 없었으나 나는 호기심이 생겼고 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노인은 지난밤 정성껏 골라놓은 도토리 자루를 양동이 물에 담그고는 양떼를 몰고 박목장으로 갔다. 노인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1m 50cm쯤 되는 쇠 막대가 들려 있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시험시험 걷는 척하며 따라갔다. 양들의 박목장은 작은 골짜기에 있었다. 노인은 개에게 양떼를 맡기고는 내가 있는 쪽으로 올라왔다. 말도 없이 쫓아왔다고 꾸짖으러 온 줄 알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단지 노인이 가려던 방향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달리 할 일이 없으면 함께 가자고 했다. 노인은 언덕 위로 200m쯤 올라갔다. 목적지에 이르자 노인은 쇠막대를 땅에 꽂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은 다음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땅이 노인의 것이냐고 물었다. 노인은 아니라고 했다. 땅의 임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 아마도 공유지이거나 그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땅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 땅이 누구 것인지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노인은 그렇게 100개의 도토리를 정성껏 심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노인은 다시 도토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내가 꽤나 끈질기게 물어보았던지 노인이 대답해 주었다. 노인은 3년 전부터 이 적막한 곳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이미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고 그 10만 개 중 2만 개가 싹이 텄다. 그 2만 개 중 절반은 들쥐나 다람쥐가 갉아먹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의 뜻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노인은 내다보고 있었다. 망그루의 참나무가 살아남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자라날 것이다. 양치기 노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보기에도 50살은 넘은 듯 했다. 노인은 55이라고 했다.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노인은 한때 평야지대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곳에서 노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잇따라 아내마저 잃었다. 그 뒤로 노인은 이 고적한 곳으로 물러나 개와 양을 기르며 한가롭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노인은 나무가 없어서 이곳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달리 중요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고 노인은 덧붙였다. 그 당시 나는 젊은 나이였으나 혼자 살고 있었으므로 고독한 사람들과 묘하게 마음이 통했다. 그런데도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바로 젊은 나이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관계된 일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일만 마음에 두고 미래를 상상했던 것이다. 나는 노인에게 30년 뒤면 망구르의 참나무가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하느님께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 주신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많은 나무를 심을 테니 그 만구루는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을 거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이미 너도 밤나무 재배법을 공부하며 집 근처에서 어린 너도 밤나무 묘목을 가꾸고 있었다. 양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철망을 두른 묘목장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노인은 골짜기에 자작나무를 심을 생각도 하고 있었다. 몇 미터 땅 속에 습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헤어졌다. 이듬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나는 5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병사였던 나는 나무 생각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그때의 일이 내 마음속에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나무 심는 일을 한때의 유행이나 우표 수집처럼 생각하고 이미 잊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내게 남은 것은 얼마 안 되는 제대 수단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뿐이었다. 그 황량한 지방으로 다시 길을 떠났을 때 나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죽은 마을 너머로 멀리 잿빛 안개 같은 것이 융단처럼 높은 산을 덮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전날부터 나는 나무를 심던 양치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쯤 참나무 망구루가 꽤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나는 5년 동안 사람이 죽는 것을 하도 많이 보아서 엘제아르 부피에 노인도 당연히 죽었으리라 생각했다. 더구나 20대 젊은이의 눈에는 50대 노인은 앞으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비친다. 노인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정정했다. 노인은 직업을 바꾸었다. 양은 이제 4마리밖에 없고 그 대신 100개쯤 되는 벌통이 있었다. 어린 나무를 해칠까봐 양들을 치워버린 것이다. 노인은 전쟁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무를 심어왔던 것이다. 1910년에 심은 참나무는 이제 10살이 되어 나나 노인보다 키가 컸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고 노인도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온종일 말없이 숲속을 거닐었다. 숲은 3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넓은 곳은 11km나 뻗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기술적 도움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손과 영혼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하느님만큼 유능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노인은 자신의 뜻을 실천에 옮겼고 어깨 높이까지 자란 너도 밤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증거였다. 참나무들은 들쥐나 다람쥐에게 갈가 먹힐지도 모르는 시기에서 벗어나 울창하게 자라났다. 이제는 하느님조차 태풍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 창조물을 파괴할 수 없으리라. 노인은 나에게 훌륭한 자작나무 숲도 보여주었다. 그 나무들은 5년 전, 그러니까 1915년에 심은 것으로 그때 나는 베르댕에서 싸우고 있었다. 노인은 땅 밑에 습기가 있다고 생각했던 골짜기마다 자작나무를 심었고 그 짐작은 들어맞았다. 그 나무들은 젊은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튼튼했다. 게다가 창조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갈 뿐이었다. 나는 마을로 내려오다가 아득히 먼 옛날부터 말라있던 도랑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멋진 변화는 처음 보았다.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이 도랑에도 물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했던 황폐한 마을 중 몇몇은 로마 시대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옛 마을터에 세워진 것인데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낚싯바늘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세기에는 물탱크가 없으면 이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다. 바람도 얼마간의 씨앗을 퍼뜨렸다. 물이 돌아오면서 버드나무, 고리버들, 풀밭, 기름진 땅, 꽃, 그리고 삶의 이유 같은 것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사로운 일로 받아들였다. 산토끼나 멧돼지를 쫓아 호젓한 곳까지 올라온 사냥꾼들은 어린 나무들이 질비한 것을 보았지만 대지의 자연스러운 변덕쯤으로 여겼다. 덕분에 아무도 노인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의심했다면 해방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심할 수가 없었다. 고결하기 그지없는 일을 그토록 우직하게 계속하다니 마을이나 관청에서 누가 상상할 수나 있었겠는가? 나는 1920년부터 해마다 엘제하르 부피의 노인을 찾아갔다. 나는 노인이 뜻을 굽히거나 의심을 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노인에게 시련이 없었을 리 없다. 나는 노인이 겪었을 좌절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한 성공을 거두려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한 열정이 확고한 승리를 거두려면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했으리라. 한때 노인은 1년 동안 10,000그루가 넘는 단풍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단풍나무는 모두 죽었다. 이듬해 노인은 단풍나무에서 손을 떼고 참나무보다 더 잘 자라는 너도 밤나무를 다시 심었다. 이 남다른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인이 철저히 고독하게 지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고독했는지 말년에 이르러서는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정도였다. 아니,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일까? 1933년 깜짝 놀란 산림감시원이 노인을 찾아왔다. 산림감시원은 천연숲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니 밖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산림감시원은 노인에게 숲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다. 그 무렵 노인은 집에서 12km 떨어진 곳까지 너도 밤나무를 심으러 다녔다. 그때가 75살이었기 때문에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나무를 심고 있던 장소에 작은 돌집을 지으려 하고 있었다. 이듬해 노인은 실제로 집을 지었다. 1935년에 정식 정부 대표단이 천연숲을 조사하러 왔다. 산림청의 높은 사람 한 사람과 국회의원 한 사람, 그리고 전문가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는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다행히 쓸모 있는 일 딱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숲을 보호하고 그 숲의 나무로 숯을 굽지 못하게 한 것이다. 싱싱한 어린 나무들의 아름다움에는 그들조차 매혹당할 수밖에 없었다. 숲의 아름다움이 국회의원까지 사로잡은 것이다. 대표단의 산림 전문가 중에 내 친구가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숲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대표단이 둘러보던 장소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한창 일하고 있었다. 그 산림 전문가는 역시 내 친구다웠다. 친구는 가치 있는 일을 알아보았다. 입을 다물고 있을 줄도 알았다. 나는 선물로 가지고 간 달걀 몇 개를 꺼내 놓았다. 우리는 셋이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말없이 경치를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지나온 쪽은 6에서 7m 높이의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나는 1913년에 그 지방 풍경을 떠올렸다. 황무지,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노동각 높은 곳의 상쾌한 공기, 검소한 식사,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 덕분에 노인은 위험이 느껴질 만큼 건강했다. 신이 내린 일꾼이었다. 나는 앞으로 노인이 나무를 몇 헥타르나 더 심을지 생각해 보았다. 떠나기 전에 내 친구가 이곳 토양에 맞을 듯한 나무 종류에 대해 짤막하게 말해 주었다. 굳이 강요하지는 않았다. 잠시 후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저분이 나무에 대해 나보다 잘 아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시간쯤 걷고 나서 친구는 다시 덧붙였다. 저분은 나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스스로 행복해지는 훌륭한 방법을 발견한 거야. 이 산림 전문가 덕분에 숲뿐 아니라 노인의 행복도 지켜졌다. 세 사람의 산림 감시원을 임명하고는 벌목꾼들이 뇌물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었던 것이다. 숲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1939년 2차 세계대전 때뿐이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목탄 가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항상 나무가 모자랐다. 이 때문에 1910년에 심은 참나무 숲을 베기 시작했으나 숲이 도로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숲을 포기했다. 양치기 노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노인은 30km 떨어진 곳에서 1차 세계대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도 신경 쓰지 않고 평화롭게 자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1945년 6월 나는 마지막으로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을 만났다. 그때 노인은 87살이었다. 나는 다시 그 옛날 항무지 갔던 곳으로 길을 떠났는데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에서도 디랑스 계곡에서 산 위까지 버스가 다니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걸어갔던 곳을 알아보지 못했다. 버스가 빨리 달리는 탓이려니 생각했다. 난생 처음 가보는 장소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을 이름을 보고서야 그곳이 예전에 황량한 폐허였던 마을임을 깨달았다. 나는 베르공 마을에서 내렸다. 1913년에 12채의 집이 있던 그 마을에는 3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난폭하고 서로 미워했으며 덧사냥으로 먹고 살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원시인이나 다름없었다. 주변에는 쐐기풀이 버려진 집들을 덮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희망이 없었다.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심지어 공기마저. 예전에 나를 맞이하던 세차고 건조한 돌풍 대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향기를 싣고 불어왔다. 저 높은 곳에서는 물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숲속에 부는 바람소리였다. 마침내 더욱 놀랍게도 연못으로 흐르는 진짜 물소리까지 들렸다. 사람들이 만든 샘에 물이 넘치는 것이 보였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생가에 심어놓은 보리수로 벌써 4살쯤 되어 잎이 무성한 그 나무는 명백히 부활의 상징이었다. 더구나 베르공 마을에는 결코 희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흔적이 있었다. 희망이 돌아온 것이다. 무너진 집과 담장이 헐리고 5채의 집이 새로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그 작은 마을에 28명이 살고 그 중에는 젊은 부부도 4쌍이 있었다. 이제 막 벽을 칠한 새 집들이 채소밭에 둘러싸여 있었고 양배추와 장미나무, 파와 금어초, 샐러리와 아네모네 등 채소와 꽃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살기 좋은 곳이 된 것이다. 나는 거기서부터 걸어갔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생명이 활짝 피어나지는 못했지만 라자로는 무덤 밖으로 나와 있었다. 아래쪽 산중턱에 어린 보리와 호밀이 자라는 밭들이 보이고 좁은 골짜기들에는 파릇한 풀들이 자라나 있었다.
그 지방 전체가 건강하고 여유롭게 빛나기까지는 그로부터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13년에 폐허였던 자리에 벽을 산뜻하게 칠한 농가가 들어서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눈과 비가 숲에 스며들어 말라버린 샘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물길을 만들었다. 작은 단풍나무 숲 속 농장 옆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 싱싱한 박하 풀잎 위로 흘러넘쳤다. 마을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땅값이 비싼 평야지대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젊음과 활기와 모험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길에서는 건강한 남자와 여자들, 다시 시골 축제를 즐기며 웃게 된 소년 소녀들을 볼 수 있었다. 즐거운 생활로 몰라보게 달라진 토박이들과 새로 온 사람들을 합쳐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단 한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만으로 이 불모지에서 가나안이 솟아난 것을 돌이켜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아무래도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위대한 영혼으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일생을 바친 고결한 실천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쉰과 다름없는 일을 훌륭히 해낸 사람, 배운 것 없는 그 늙은 농부에 대한 크나큰 존경심에 사로잡힌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1947년에 반홍의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나무를 심은 사람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1953년 처음 발표된 이래 약 50년에 걸쳐서 여러 나라 말로 옮겨져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는 단편 소설이에요.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익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 정서 교육 및 생태 환경 교육 자료로서 어른들에게는 향기 그윽한 묵상 자료로 읽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